5월, 6월까지도 양호한 일자리였다. 실업률도 여전히 뭐 심지어 지난달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까봤더니 이제 만개대로 떨어져 버렸고요.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에서 곪고 있었다. 미국 GDP나 PC 물가에 대한 여러 잠속의 금리 인하기다가 후퇴하던 게 고용 한 방으로 그렇게 좀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았나. 이제 무시하기 좀 힘든 단계에 들어왔다. 그래서 8월 고용 지표도 내심 얘기들이지만 좀 여진이 있을 거다. 한번 마음의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게 더 나빠질 것 같은데 그거 말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95% 최후 조정 올해 2월 초에도 한 번 했거든요. 1년 동안 창출된 고용의 82만 건을 깠어요. 한 방에. 근데 비슷한 일이 내년 2월에 또 있을 겁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게 작년에는 연간 82만 건을 깐 거고 네. 이번에는 두 달 동안 24만 건을 깐 거니까 뚝 도면에서 훨씬 빠르죠. 이번에 왜 고용 지표가 대량으로 하향 조정됐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또 서비스업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정파에게 좀 여쭤볼까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좀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 4월, 5월 달에 이제 관세 부과되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노이즈가 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관세에 대한 충격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5월 달에 또 그 합의점들을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하면서 뭐 주가도 다시 반등시키고 분위기를 좀 유화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를 너무 다들 집중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콘들은 대부분 파월 의장도 그러지만 이 관세로 인한 물가가 이제 수입 물가가 여름까지 충격이 들어올 건데 그래서 통화정책 신중론을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작년하고 유사성을 조금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1년 뒤에 미시간대에서 이제 소비 조사할 때 너 일자리 어떨 것 같니? 이 소득 여건은 어떨 것 같니? 데이터가 이제 70년대 후반 오일 쇼크 때부터 나오고 있죠. 근데 요번에 그 해방의 날 충격이 워낙 커서 더 그렇긴 했지만 위축되는 강도를 놓고 보시면 고용지표 이렇게 지금 수준으로 빠졌던 이 구간들이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닷컴 버블 그리고 뭐 저축대부자 조합 뭐 그리고 오일 쇼크 다 침체기예요. 네. 그만큼 고용지표에 대한 위축이 좀 세게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작년보다도 더 심각했던 거죠. 그리고 소득에 대한 안전성을 놓고 보면 지난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재정을 써가면서 상당히 좀 뭐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도 있었는데 그 여건까지도 좀 취약해지면서 이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네. 작년에도 제가 하반기에 조금 나름 엣지뷰로 시장 마켓이 뭐 여름에 금리 한 번밖에 못 낮춘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 저희가 좀 3번이나로 조금 도비시한 톤을 했는데 그때도 고용지표에서 크랙을 좀 봤었습니다. 뭘 봤느냐? 신규로 실업을 받는 사람보다는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질 때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는다. 이게 올해도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작년에도 요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올해보다도 취약성이 덜했는데 8월 첫째 주에 7월 고용이었죠. 그때는 딱 이틀 전인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전혀 인하에 대한 시그널 주지 않았는데 그 이틀 뒤에 실업률이 4.1 정도가 컨센서스였는데 4.3. 그러면서 샴의 법칙, 샴룰 그게 터졌는데요. 올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절대 레벨이나 올라가는 기울기 요번 2분기에도 누적된 거 보면 저는 그냥 이제 이걸 다 아울러 한마디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죠. 5월, 6월까지도 속보치나 뭐 심지어는 5월달 잠정치까지도 14만 개가 넘는 양호한 일자리였다. 실업률도 여전히 뭐 심지어 지난달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근데 그게 까봤더니 이제 만개대로 떨어져 버렸고요.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에서 곪고 있었다. 그게 현실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느냐? 고용지표는 관성지표입니다. 한번 기조가 적기면 그러니까 샴늘 같은 지표들이 그동안의 침체에 대한 설명력도 높았던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무시하기 좀 힘든 단계에 들어왔다. 그래서 지난주 빅 이벤트주였잖아요. FOMC나 미국 GDP나 PC 물가에 대한 여러 잠속의 금리 인하기다가 후퇴하던 게 고용 한 방으로 그렇게 좀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 원인도 좀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 팀장의 의견 좀 들어오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이 고용 지표 생각보다 심각하다.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지만 이 14만 개가 넘는 일자리들이 만 개대로 떨어질 때 특히나 5월 달에는 정부 고용이
리바이스, 그러니까 다시 재조정되면서 5만 개가 넘게 날라갔고요. 여기 나와 이 가운데 그림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선이 쭉 올라간 23년, 24년 올라가는 게 전체 고용에서 정부가 뽑는 공무원의 일자리 수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재정을 쓰면서 우리는 뭐 미국 가게와 기업이 미국 경제를 잘 돌려서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는지 알았지만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뿌려지는 재정의 효과들도 상당히 성장에 기여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와 지금 사이가 조금 어색해졌지만 일론 머스크 도지 임명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공무원 자르겠다. 맞아요. 그때 이 바이든 행정부 2년간 부스팅했던 이 고용지표의 이 힘이 올해 트럼프는 그래서 공무원까지 줄여가면서 그 탄력이 최근에 빠지기 시작한 거고요. 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 여기 세 번째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이 지난 2년간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팬데믹 때 위축돼 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 못하고 갇혀 있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들, 레저, 여가, 심지어 보건 쪽 관련된 이민자들이 저가로 들어오면서 그 불법도 있겠지만 그런 이민자들이 차지하던 저임금 노동 공급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번 달에 가장 고용지표에서 이거를 일부 이콘들은 새로운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왜냐하면 노동 공급도 줄고 수요도 같이 줄어서 실업률이 안 오를 거야. 파월은 실업률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여기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게 방금 얘기했던 노동 공급이 주는 겁니다. 뭐냐면 아니 일자리를 잃어도 일할 의지가 있으면 실업자로 실업률에 포함이 돼요. 네. 근데 이민자들 중에 아예 추방당할 위기거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예, 바로 여기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노동인구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덜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업률이 정확하게 4.25가 나왔는데 전달에 4.13 대비 0.1이 오른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올랐다. 그 디테일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이민자들이 날아간 부분까지 실업률에 포함을 시켰다. 지금 현재 샵률 달성 그 샵률이 발동되는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4.5%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4.3의 샵률 얘기가 터졌는데 그때보다는 평균 실업률이 좀 올라와 있어서 샵률에 지금 달성 조건이 한 4.5% 정도 되는데 요번에 이 일할 의지까지 잃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포함해서 회기시켜서 계산해 보면 4.4%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까지 그리고 이거는 후생학적으로 안 좋죠. 왜냐면 어쨌든 이거는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소득 여건이나 소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고용지표의 질적인 부분을 놓고 따져보면 상당히 좋지 않다. 근데 앞달에 뭐 14만 개가 14,000, 19,000개로 준 게 중요한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좀 영향이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8월 고용지표도 내심 얘기들이지만 좀 여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미국 고용 지표 사실 그동안 고용 생각보다 실업률도 오르지 않고 하니까 꽤 괜찮아 보였지만 까보니 많이 골마 있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팀장님께서는 원래 고용이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 하셨고 고용 지표를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이 정도 나빠진 거는 믿을 만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겁니까? 더 나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실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마음의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게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수정을 고용지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하는 것들은 이제 고용지표가 한 달에 발표되는 것은 이제 표본을 선출을 해서 대략 14만 개 사업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1년에 한 번 조정하는 거는 이 모든 데이터를 95%다 전수조사 받아서 하는 이 최후 조정. 언제 하나요 그걸? 2월 초에 합니다. 근데 올해 2월 초에도 한 번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때 네, 24년 데이터를 한꺼번에 왕창 조정했죠. 저는 이번에 고용지표 2달 연속 깠다고 해서 많이 깠죠. 뭐 많이 깠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게 아니 사람들이 고용지표를 이렇게 믿는다고? 그걸 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 안 봐. 고용지표를 잘 안 봐요.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내용을 보지만 안 봐. 예. 근데 뭐 맨날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고용지표를 깐 거에 저는 별로 놀라진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2월달 지난 2월에 기억 안 나시겠지만
1년 동안 창출된 고용의 82만 건을 깠어요. 한 방에. 아, 네네네. 기억 안 나시죠? 아, 그거 기억납니다. 근데 아마 그 다 잊고 82만 건 말씀하시는 다, 거예요? 다 잊고 있을 거야. 근데 비슷한 일이 내년 2월에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발표되는 거 보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도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발표하냐?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좀 일찍 해라. 해서 9월 초에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얼리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아마 9월 9일에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에 할 텐데 그때도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꽤 많은 수의 연간 일자리가 허구였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할 겁니다. 30만 개 때 보고 있는 거 대략 같은데, 이제 또 적게 날라가는 보면 한 30만 그래요? 건, 높게 보면은 대략 한 70만 건, 60만 건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 네. 지금 주가 오르는 거 봐요. 금리도 뭐 떨어지겠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과거에 제가 수십 년간 있으면서 느껴보는 게 얘가 금융시장이 펀더멘탈을 반영해요. 하는데 두 가지 괴리가 있어. 첫 번째 괴리는 지수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늦게 반영을 해요. 늦게. 제가 말한 이제 늦게 반영한다는 거는 뭐 주가든 이제 금리든 늦게 반영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면 얘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막 폭락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아, 네. 지수가 이렇게 조정됐으니까 나도 이거 조정해서 이렇게. 이번에 지수가 이렇게 조정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렇게 안 움직여. 왜? 첫 번째 지수가 엉터리니까. 지수가 엉터리니까 당연히 조정이 안 되죠. 네. 그럼 나중에 지수가 고쳐져 지금처럼. 그러면은 엉터리였네. 바꿔야지. 안 바꿔. 왜? 우리는 이미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세히 봐요. 자, 난 이미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재료를 보고 좋으면 주식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 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인간의 뇌는 사냐 파느냐 이미 결정을 했어. 그리고 재료가 나오면 자기가 결정을 한 것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합리화하는 건가요? 합리화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 이번에 고용이 까였죠. 자 그러면은 경제가 나빠졌으니까 주식을 팔아야겠다. 반대. 경제가 나빠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망창 내리겠네. 그럼 주식 사야지. 자, 둘 다 똑같죠. 어쨌든 산다. 근데 나는 이미 결정했다니까. 네. 사기로 결정해서 저는 제가 고용, 경제 되게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대폭 떨어진 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뭐 올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주가도 마찬가지. 얘가 갑자기 뭐 수렴해서 경제를 반영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번 고용 지표에서 놀랐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제가 고용을 많이 까서 놀랐다고 안 했어요. 그건 전혀 놀라잖아요. 왜? 맨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놀란 건 사람들이 왜 믿었는지 진짜 신기하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건 좀 놀라운 게 이번에 왜 고용 지표가 대량으로 하향 조정됐냐. 통계를 뽑을 때 전체 100개의 표본 집단이 있다면 이 데이터가 첫 달 안 들어와요. 네. 옛날이란 건 대략 15년 전에는 한 60%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40%도 안 돼요. 자, 그럼 40% 안 되는 거 가지고 발표를 하기가 이상하잖아. 그럼 나머지 비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델이 있어. 추정하는 건가요? 뭐 이걸 조작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 없는데 그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하는 모델이 있어요. 자,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 어떤 기업들이 보고를 빨리 할까요? 좋은 회사요. 실적이 좋은 회사는 빨리 얘기하죠. 잘 나가는 회사, 큰 회사. 네. 그런데 얘네들은 고용에서 작은 부분을 담당해. 중소기업들이 큰 부분을 담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보고를 천천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한 2, 3년 동안 발표할 때마다 계속 하향 조정돼. 저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거 지금 경기가 중소기업들 위주로 나빠지고 있는가 보다. 근데 이게 갑자기 커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왜 커지냐? 폐업하는 애들이 생겨요. 힘들고 힘들다가 이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폐업을 안 하죠. 힘들어질 그렇죠. 뿐이지.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폐업을 한단 말이야. 그럼 폐업을 했는데 노동부가 얘가 폐업을 해서 보고를 안 하는지 아니면 옛날처럼 그냥 얘들 원래 늦는 애들이니까 보고를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한두 달 지나면은 얼굴이가 폐업을 했네? 자, 폐업을 하면 어떻게 조정이 되냐? 애초에 보고를 할 처음 달에는 뭐 대기업들 마냥 멘치로 얘네들도 고용을 했겠거니라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폐업을 했네. 자, 그럼 조정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 거는 그냥 당연히 까는 거고 네. 원래 얘네들이 고용하고 있던 애도 다 까야 돼.
폐업했으니까. 그러면 조정이 커져요. 근데 이런 현상이 주로 언제 있냐면 경제가 가다가 급락할 때 벌어져요. 급락할 때.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번은 굉장히 큰 시기. 왜냐하면 작년에는 연간 82만 건을 깐 거고 네. 이번에는 2달 동안 24만 건을 깐 거니까 속도면에서 훨씬 빠르죠. 그럼 전년보다 올해가 미국 경제는 확실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게 통계 조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작이면 정말 다행이지. 노동 통계 국장을 해임했어요. 네. 이게 이럴 일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원래 이렇게 숫자는 좀 틀릴 때가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숫자는 뭐 이번에 좀 크긴 하죠. 작년과 올해 이 하향 조정 폭은 그래도 꽤 큰 건 아닙니까? 이번 게 훨씬 커요. 네. 그 2달간 25만 건 깐 건 1968년 이후에 처음 최대폭. 네. 그러면 실제 경제가 좀 나빠지고 있다는 방향으로 보는 게 통계 조작 의혹보다는 합리적인 추정일까요? 판단이고 통계를 조작을 뭐 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안에 모델이 엉터리니까 조작보다 더 심각하지. 차라리 조작했으면 좋겠어 저도. 차라리 조작했으면 다행이지. 그럼 이제 윤 팀장님께는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 팀장님이 이거 지금 경제가 크게 부러질 때쯤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고용 숫자가 대폭 수정이 되는 건. 네. 근데 좀 서비스업까지도 지금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정말로 미국 경제가 어떤 전환기에 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 미국 경제가 좀 탄력이나 뭐 성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낮아지는 여기 또 그림 하나 그냥 심플하게 보고 갈 만한 게 있는데요. 뭐 예전부터 그냥 보여드린 건데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인데 23년이나 24년에도 경제가 아래쪽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까 공무원들까지 뽑아가면서 인위적인 부스팅을 한 거고 그때 재정 적자를 많이 썼죠. 네. 그러면서 2년 연속으로 2% 후반대 성장을 끌어올리면서 이게 미국 경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아까 뭐 고용이 뭐 안에서 조금씩 크랙이 생기고 연 조정폭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도 성장이 2% 후반대니 파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잘 나가는 미국들의 뭐 AI나 에너지 관련된 혁신 산업들이야 당연히 걔네들은 파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뭐 신고가에 잘 나가고 있죠. 네. 뭐 팔란티어나 뭐 브로드컴이나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가 트럼프가 해방의 날 그 관세 충격 주기 전까지는 올해도 그래도 밥값 이상의 한 2%대 성장을 얘기하다가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 팀장님이 걱정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년, 24년에는 뭐 1%도 채 안 되는 0%대, 23년 특히나 연초에 경착륙 얘기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왔는데 올해는 그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그 크랙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올해 지금 요 정도 둔화된 경기 여건에 지금 주시장도 신고가를 경기하면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의 힘은 작년만 못해요. 이번에 BBBA 통과했을 때 10년간 재정 적자를 얼마 쓴다고 했죠? 대략 한 3조 4천억 달러 정도 매우 막대한 또 재정 감세를 해주는 거죠. 네. 그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그런 쪽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어느 IBR나 그 재정정책 통과하고 나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년에 3조 4천억 달러면 연으로 하면 얼마죠?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수치이고요. 그 3천억 달러는 미국이 1년에 한 30조 달러 지금 사이즈 경제니까요. 거기 1%밖에 안 됩니다. 네. 작년과 재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쏟아부은 재정의 민감도는 그로스의 한 3에서 4%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자극인데 그 트럼프가 지금 감세해주면서 텍스컷 하면서 엄청 많은 걸 베풀어준 것 같지만 재정이 경기에 대한 탄력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는 문 팀장님처럼 아직까지 경기가 큰 변곡점에 가기 전에 그래도 BBBA가 통과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부채한도 어느 정도 늘려놓으면서 재정이 조금 서포팅 해주고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도 그러니까 7월 FOMC에서 시그널 안 줬을 때 시장이 오히려 실망하다가 고용지표 발표난 그날은 펀더멘탈 나쁘다고도 미국 증시가 뭐 그거 왜 믿는지 모르겠지만 2%나 빠졌던 그 증시가 네. 그 다음날 월요일날 금리 인하 기대 운운하면서 다시 재반등하면서 지금 그 고점을 또 뚫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이러면 페드가 우리를 도와줘서 리퀴디티가 공급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당장 아까 변곡점이라 얘기하면서 리세션을 얘기하기가 좀 이르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계속 20에서 30%입니다. 계속.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과거에는 실제로 한 2, 3년 내에 그 리스크들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가 그 횟수로도 3년째인데 거기서 변함이 별로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미국 경제가 파이가 주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잘 나가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파이의 중심에서 잘 배를 불리고 있지만 올해 미국의 뭐 GM이나 뭐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들 주가 보셨나요? 처참하죠. 어제 현대차랑 같이 GM은 뭐 이제 향후 뭐 생산 뭐 약속까지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렇게 파이가 주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이나 그런 어려운 영역들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 없는 과정에서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연준이 지금 시장 컨센이 이제 저번 7월 FOMC에는 한 번이나 해주겠어 뭐 이런 의식까지 가다가 두 번, 저는 내년까지 미국 연방금리 다시 3%대 진입하는 정도의 필요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금리가 먼저 안정화돼야 그 리퀴리티로 미국 경제를 좀 뭔가 트럼프가 땡깡 부리는 것 같지만 그도 뭐 단순히 미국 정부 이자 비용 좀 줄이겠다고 금리 낮추라고 그것만 압박하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 뭔가 정책적인 동력 측면에서는 연준의 유동성이 되게 중요해진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연초부터 미국의 재정이 줄어들 거라는 거는 여력이 없으니까 줄인다. 뭐 도지 만들고 할 때부터 우리가 예상을 했던 바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였죠. 근데 이 고용지표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완화된 느낌? 높은 금리가 오래 간다 이런 느낌이었다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문 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윤 팀장님께서는 내년에 3% 말씀하셨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 정도 원하는 게 아닌 분위기지 않습니까? 1%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가 그러면 계속 파월을 압박해서 1%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맞다는 것은 트럼프가 경제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맞겠죠. 팀장님의 뷰는 어떻습니까? 저는 트럼프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늘 저의 보고서를 읽는 것 같아. 자주 하셨던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몰래 읽고 계세요. 몰래 읽고. 제가 트럼프 딱 읽을 수 있게 한 페이지로 쓰거든요. 보고서. 그래서 트럼프가 영어로 쓰시나요? AI가 번역하기 요즘은 쉽게 다 번역해서 그냥 딱 보면 읽습니다. 필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번역도 쉽습니다. 네. 우리가 얘가 뭐 시험 문제를 잘 보냐, 경제를 잘 보냐 이럴 때는 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잘했냐.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파월이 맞냐, 트럼프가 맞냐 할 때는 2018년에 누가 맞았냐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018년 사례를 보면은 트럼프가 연준이 그땐 금리를 막 올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18년 중순부터 트럼프가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전에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고 있었는데도 트럼프가 뭐 올리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한 2% 근처까지 올리니까 당시에 2%. 트럼프가 야 이거 좀 부담되는 것 같다 미국 경제에. 이거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파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코노미스트가 저 트럼프 저 하는지 저거 봐라. 제일 무식한 놈 저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 어쩌고저쩌고.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맞았어요? 트럼프가 맞았어요. 2019년에 미국 경제가 폭망합니다. 폭망. 근데 지표가 2018년까지 좋았거든요. 심지어 19년 초까지도 좋았어.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파월에게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인상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얘기했어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처음에는 파월 편이에요. 파월 편을 맞게 들어가고 우쭈쭈 하다가 주가 떨어지면 마음이 싹 변해요. 시장은. 그런 거에 보면은 저는 시장이나 파월보다 트럼프가 훨씬 나. 한 3배는 나, 3배는. 경제를 보는 인사이트, 타이밍. 저 트럼프 싫어해요. 근데 저 얘기를 들으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패를 주고 하는 거잖아요. 19년에도
아까 경제 위기를 트럼프가 잘 맞췄다. 그때 중국에 그렇게 관세 부과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약간 미국 경제가 좀 트럼프 임기 초기 17년, 18년에 호경기일 때 금리 인상을 했던 그 피로도도 꽤 쌓였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미국 기준금리 2.5까지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또 추가로 뭐 3% 가네 마네 막 이러는 과정에서 그때 미국 10년 금리도 3%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금리 스트레스와 트럼프의 대중 그 충격이 들어서 트럼프는 참 좋은 지금 그분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기 들어와서 그분 전체 재산 운용 자산의 한 60%를 가상 자산 쪽에 지금 밀어놨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그 회사도 차리고 거기에 뭐 민코인도 만들었고 각종 자기가 패를 지고 하는 거라서 트럼프가 이번에 해방에 날 때도 자기가 선언해놓고 주가 급락시켜놓고 한 달 뒤에 중국하고 누구도 그렇게 빨리 중국하고 합의 볼 거라고 예측들을 대부분 못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한 분기는 가겠지. 근데 그때 생각보다 빨리 꼬리를 내려서 트럼프는 타코라고 지금 별명까지 붙었잖아요. 지금 타코라는 별명까지 붙어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총알인 아까 정확하게 문 팀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주가가 올라오니까 그 총알에 여유가 생기니까 또 7월 중반부터 지금 8월까지 관세 전쟁에 또 화력을 집중하는 그분이 패를 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것 때문에 또 경제에 스트레스가 놓이고 하면 트럼프는 또 타코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패드를 또 압박할 거고 저는 그래서 이 권력자가 갖고 있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기가 자주주의할 수 있는 그 열쇠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패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내일 아침에 당장 무슨 어느 나라의 인도에 50%를 때릴지 말지 그걸 다 정해놓고 인도 주식 선물로 매도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요. 전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고 나서 외사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미국 경제 정치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맞습니다. 이제 숫자를 못 믿는 것도 문제지만 트럼프의 이런 강력한 압박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 팀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트럼프는 경제가 나쁘길 원하면 본인이 지금 하는 행위들을 주식시장에 공포심리 심어주면서 끌어내야 되면 그 연초에 주가 조정받을 때도 트럼프가 일부러 이 지금 주식을 조정시키는 국면에 그 매수 찬스를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날렸잖아요. 난 니네들한테 사라고 했다. 맞아요. 약간 리딩방 하잖아요. 네, 트럼프 역시 리딩방 총알이 피해간 남자네. 근데 그렇다면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파월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할까요? 제가 이번 FOMC에서 느낀 거는 트럼프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노골적으로 정치적으로 저항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저항한다? 그러니까 너무 압박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인하를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나중에 이사로 남아서 버티기까지 하고 뭐 이럴 수 예, 이제 여기서 인하하면 트럼프 때문에 인하하는 것처럼 될까봐 싫어하는 듯한 표정이랄까요?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느낌인 거고 사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반동작용이죠. 인간은 늘 반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팀원이야. 근데 팀장이 또라이예요. 회사가 다 알아. 제 또라이인지. 저는 팀원이야. 팀장이 뭐 이상한 거 시켜. 그럼 저는 그 시키는 거를 완전히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개길 수도 있죠. 제가 개기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역시 용철이 곤조 있네. 독립성을 잘 지키네. 팀장이 미쳤으니까. 이럴까요? 아니면은 홍철이 저 겁도 없네. 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 세상 길게 봐야지. 팀장이 자르면 어떡하려고. 이럴까요? 보통 후자 아닙니까? 보통 후자 아닙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팀장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팀장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네. 팀장 위에는 뭐 부장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자, 우리가 정치적이다. 그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트럼프가 인사권자니까. 근데 뭐 인사권자라고 정말 법적으로 자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인사권자니까 트럼프의 말을 파월이 들을까봐 걱정이 된다. 혹은 들어야 된다. 그게 왜 의미가 있죠? 파월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대중매체.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 네. 얘네들이 파월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 이상은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은 막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압박하니까 파월이 막 압력을 느끼겠구나. 여기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마켓이 파월을 응원하고 있는데 파월이 언제 바뀌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8년에 주가 폭락하니까 바꿨다고. 시장은요. 주식이 오르는 이상은 파월을 응원합니다. 주가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입을 싹 닫아. 그게 마켓의 무서운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월도 지금은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행동, 너무 당연한 행동. 뭐 파월이라고 뭐 경제지표를 잘 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걔네들 잘 못 보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정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치의 핵심이 뭐냐? 트럼프가 이런 거지. 마켓. 그러면 증시가 폭락해야 그 이후에 그 파월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보시는 거라면 네. 증시는 언제 부러지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은 4월에는 안 움직였잖아요. 네. 그 증시가 약간 움직인다고 해서 파월이 뭐 그렇게 기조를 바꾸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회복을 금방 한 거 하지 않습니까? 네. 2018년의 사례를 본다면 그때 S&P가 저점이 고점 대비 21% 하락했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던가 아니면 진짜 인플레가 안 나타나. 아무리 봐도. 혹은 고용지표가 지금처럼 알고 보니까 파월이 잘못 봤어요. 이제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더 확실하게, 근데 되게 늦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게 확실해질 때 파월이 더 이상 명분이 없을 때 인하를 하는 거지. 지금 뭐 애매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또 지금 고용지표 얘기하니까 고용은 뭐 고용이고 실업률은 안 떨어졌고 실업률은 안 올랐고 인플레가 이연됐잖아. 관세 때문에 관세가 선수입을 해서 앞으로 2달 지나면은 관세 인플레가 엄청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파월이 또 금리를 인하하기가 또 이제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계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이 독단적으로 내가 볼 때 이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켓이 생각하는 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린스펀 진짜 아득한 옛날에 그린스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 왜 가능했냐? 그때는 기자회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연준이 뭘 하냐 그걸 알 수가 없었어. 심지어 기준금리를 90년대에는 기준금리를 바꾸잖아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발표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 나중에 오늘 그린스펀이 금리를 내렸나 보다. 그때는 독재 같은 걸 하고 그린스펀이 보는 대로 이제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도 아니고 맨날 보잖아. 기자회견도 보고. 지금 달러는 뭔가 변곡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원래 가던 길을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이들 막 트럼프가 약달러, 강달러를 원하냐 그게 왜 중요하죠? 누구는 트럼프 빙의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왜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할 말이 트럼프 없어. 거울 치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트럼프가 뭐 주식을 떨어뜨릴 수 있냐? 뭐 달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냐?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없다니까. 없어. 그럼 할 말이 그럴 땐 과거를 보세요. 2018년에 트럼프가 약달러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 그때는 심지어 문우신 장관이 나와가지고 달러 약세는 미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대놓고 재무장관이. 근데 그때 달러 강했어요. 안 약해졌다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막 약달러를 원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정책을 보면 아닌 것 같고 막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달러의 강세 약세를 결정하는 건 그 정치인들이 아니고 미국의 펀더멘털이 다른 나라보다 좋으면 강달러인 거고 네. 이제 미국의 펀더멘털이 좋다고 강달러 아니에요. 다른 나라보다. 왜냐면 다른 나라보다. 환이라는 건 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폭망해. 다른 나라 더 폭망해. 그럼 강달러예요. 네네. 그 사람들이 막 미국 경기 좋으면 강달러 아니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덜 간다. 뭐 안 좋든지 혹은 뭐 덜 좋든지. 그럴 땐 약달러예요.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그랬죠. 뭐 성장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상반기에 관세에 대한 재료 때문에 미국이 경제에 관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옛날부터 쩔어 있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미국은 작년 말까지 좋았는데 경제가 모멘텀이 미국이 다운되게 된다면 약달러지 라는 테마가 있었어요.
테마. 그렇죠. 그래서 테마였어요. 달러를 버리고 비달러 자산을 사자, 달러 아닌 자산을 사자 했었죠. 그게 6월까지의 테마야. 네. 그 테마가 왜 중요하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이 왜 올랐냐? 3법 개정하고 리밸류에이션 아니니까. 약달러로 이미 사람들은 마음을 굳혔어. 자, 그렇다면 테마가 있는 애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 테마가 있는 애들이 어디냐? 주로 정치적인 변화가 있거나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 나라. 그 나라들이 어디냐? 한국, 그리스, 폴란드. 딱 그 나라들이 증시가 좋았어. 근데 7월부터 바뀌었어. 똑같이 관세인데 그때는 논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관세가 나중에 4월달 발표된 게 좀 협상으로 깎을 줄 알았는데 비슷하네? 이렇게 되면 미국도 나쁘겠지만 다른 나라,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 더 나쁘겠네요? 그렇다면 강달러죠. 강달러. 이게 7월달에 벌어진 현상이고 저는 이게 단순한 약달러의 반동 기술적 조정인지 강세로의 아니면 이제 다들 휴가 갔다 와가지고 8월부터는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미 나는 폴란드, 그리스, 한국으로 두둑하게 먹었고 이제 나는 털어야겠다. 그러려면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논리는 이제 미국 외 지역이 관세 때문에 더 타격을 입는다는 논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8월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문 팀장님 보고서에서 강달러로 전환되는 변곡점의 의미라는 보고서를 언급해 주셨는데 지난번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8월달에 실제로 관세 타격이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 더 가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낫다라는 강달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보인다. 저희가 아직 뷰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닌데 네. 8월 보통 휴가 갔다 오면은 방향성이 확고해집니다. 8월 중순 이후에도 계속 달러가 강해진다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매를 우리나라만 보지 마시고 아까 그리스, 폴란드 이쪽도 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테마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서서히 줄이려고 한다. 왜냐면 많이 먹었거든요 올해. 한국은 뭐 30% 이상 먹었고 뭐 그리스, 폴란드는 50%씩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저는 문 팀장님이 네. 저 얘기한 부분의 포인트는 맞다고 봐요. 지금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가 4월에 한 번에 다 같이 싸울 때는 미국이 일시적으로 불리했는데 주가도 급락하고 근데 지금 각계격파하면서 막 따로 막 15%씩 하면서 들어가니까 미국 트럼프가 결국 좀 위너인 그림으로 지금 네. 비춰지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가 올라오면서 이제 트럼프는 확실히 큰 소리를 더 치고 그러면서 강달러 기조가 가는데 여기서 문 팀장이 아까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펀더멘탈이 결국은 좌우하는데 전 거기서 딱 하나 관점이 다른 게 지난 2년간 미국은 그러니까 저는 그 올해 우리나라 증시랑 유럽 아까 얘기했던 주요국들 증시 좋은 나라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중국도 홍콩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중국 본토는 안 올랐다 해도 정부가 돈 쓴 지역들이 좋았거든요. 지난 2년간 미국이 그랬던 거고. 그 띠으로 하면은 펀더멘탈 스토리가 그래서 저는 올해 아직도 코스피를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을 아까 종목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미국은 파이가 줄어요. 근데 우리는 내년까지 경기에 대한 올해 뭐 0%대 그렇게 걱정하다가 그러다가 올해 뭐 겨우 1%대 추경해가지고 고개 든다 하지만 그 힘 자체가 내년까지도 위쪽에 대한 뭐 흐름은 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환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팀장님도 얘기했지만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좀 균열, 뭐 크랙 저는 저렇게까지 급락은 아니지만 8월까지도 저는 좀 약세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들이 나오면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들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대금리차가 꼭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환에 미치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힘이 빠지니까 연준의 힘이 필요한 거고 그게 달러를 또 뒤에 좀 힘을 빼 지금은 트럼프가 타코가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되면 달러가 좀 세게 보이는 모습이 있긴 한데 저는 뒷단에 연준이 또 거기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동성 공급은 금리 낮추는 거랑 달러 약해지는 게 가치 작동의 효과가 크다. 예,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